바쁘신 시간 내주신 경제부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하신 그 PPT로 발표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4차 산업특위에서 모인 그 의도대로 좀 강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인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논란은 이제 투기성, 뭐 사행성 이런 거가 논란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현 정부의 이 가상화폐로 에 투영된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의 한계 그리고 일관성 없는 메시지 이게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국가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총리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그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지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에 그 비이성적인 그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 진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이제 관계부처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정실 중심으로 그 종합적인 안 마련 중에 있고요. 다만 가상통화 투기 과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지만 그 기반 기술인 그 블록체인의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상징성을 블록체인 기술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너무 투기 쪽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도 좀 보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기업들이 빨리 이제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벤처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허들로서 사실은 그 엑시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A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전문가 공청회에서 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든가 아니면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게 좋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벤처 창업계에 대한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벤처의 붐 또는 새로운 창업의 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역량을 쏟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혁신 모험 펀드를 금년에 2조 6천억, 3년간에 10조 원을 조성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고요. 특히 그 M&A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M&A 자본 시장 그걸 좀 활발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A 저해하는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 또 대기업들이 그 M&A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또 피인수 벤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유지 기간 연장, 또 해외 자본의 국내 그 M&A 시장 참여 지원 등 뭐 적극적인 저희가 대안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창업과 그 M&A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계 출신이라 아까 과학기술 혁신에 기초과학 투자를 증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전에 해놨던 계획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출연 연구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것이 보고된 자료 좀 풀려서 그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 안전망
보충하겠다 하셨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선 그 고용보장 쪽에서는 금년에 그 실업급여 저희가 인상을 하고요. 급여 기간도 확대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고요.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뭐 아주 폭넓게 이것이 생산적인 투자로서 우리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적에 기여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제가 이미 시행에 옮겼고 또 지금 실천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보험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를 지금 8개월, 7, 8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정이고요. 네. 실제 받는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한번 조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지금 평균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기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OECD가 대충 1년 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급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비경제 활동 인구나 바로 자영업자로 돌았습니다. 지금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사람이 지금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비중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통계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높은 숫자죠. 우리나라 지금 25.5%고요. 지금 OECD 평균이 10%에서 15%입니다. 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 수급 기간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그 자영업자 양산하고 결국은 비경제 활동 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도 OECD 정도는 아니지만 한 1년 정도를 좀 높이고 수급 금액도 현재 113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그 재정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의 틀을 좀 바꿀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우선은 노동시장의 그 안정성 확보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이 급여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전직 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하고 같이 사회적인 타협이 이루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형의 플렉시큐리티 제대로 좀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한국 플렉시큐리티 문제를 지난번에 IMF 대표단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길래 저는 거꾸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 모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 유연 모델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용현 의원 질문이었을 때 지금 현재 워낙 그 부총님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조찬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학회 회장님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나누어서 주로 밸류체인에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매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퍼블릭인 경우에 가상화폐의 그 매개 없이 가능함에 대해서는 본인은 일단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 가상화폐의 매개 없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재 그 기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상화폐라는 매개 없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그 거래 장부에 이제 그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기술이 그 같이 발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상통화 아닌 다른 쪽에서의 블록체인의 그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 기술 중에 하나 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과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또 R&D 쪽 투자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원적으로 그 화폐 발행 권력이라는 국가의 고유 권력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발권력, 그 신유리지 때문에 사실은 수십 년간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대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 통화를 흔들 경우에 과연 이걸 미국이 이걸 부분을 방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가상화폐의 그 규모라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국제기구 IMF 이런 쪽에 핵심 멤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보다는 상당히 주의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의 가능성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니치 시간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 이제 지금 G20에서도 이 가상통화 문제, 의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과 논의가 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서희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영수 의원님 알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민봉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전략에 대해서 이제 총리 주재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네,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겸 예. 토론회. 예. 예. 그 자리에서 우리 부총리께서 비혁신 방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공무원의 비혁신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공공 분야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어저께 토론 중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가만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중에 하나로서 지원은 하지만은 제가 개별 기업 어떤 요건에 맞는 개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 쪽으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생태계와 인프라를 까는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한다면은 그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아주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집행 내지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좋은 뜻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루틴과 이 앞에 답습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저도 공감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참 혁신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를 저도 경험했지만 보면은 늘 개요, 서론, 총론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어쩌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들 국가 권력에 의한 그 권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전문성은 부족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한 숙지도 우리가 훨씬 더 아마추어급이죠. 그런 아마추어 비전문가로서 비즈니스 그리고 행정 수요자들을 모두 이렇게 규제 내지는 후견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오늘 보고에서도 저는 오히려 모든 부처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전략에 대한 요약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보고를 더 깊게 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그 전문성을 살린다면 예산 부분에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런 정도의 예산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9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 전략을 짜가야 될 것이다. 우리 신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R&D 부분의 예산이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R&D 부분을 통한 혁신 전략을 이룰 것인지 또 세제 부분도 기재부의 강력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제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강론 부분의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럼 구두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과 세제 부분에서의 기재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예, 의원님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저희 애로사항은 이렇게 이제 기재부가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또 보고하는데 사실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강론 부분도 저희가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디테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세제 쪽에서는 그 이제 봄부터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을 새로 짜면서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재정 계획이 이제 매년마다 롤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짤 때부터 지금 혁신성장이나 4.5 혁명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중기재정 계획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 편성 지침 내려갈 때 또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성은 사실은 각 부처가 더 잘할 수 있고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과 세제, 다른 부처와의 차별성 있는 그 전략을 그 부탁을 드렸고, 네네. 우리 장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전략이라는 게 재정 말고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 장기전략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단순히 한 해년도 또는 재정계획처럼 5개년도가 아니라 조금 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 장기전략과 비전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직 시계까지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20년을 뛰어넘는 그런 장기적인 시기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에 65년 이정은 화백이 50년 후의 미래를 그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5년 뒤입니다. 2000년 했는데 2000년 거거든요. 2000년 거. 예, 예. 예, 그 당시 2000년. 네네. 그러면 우리도 2050 정도의 그런 플랜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재부 역할이 네. 과학, 기술, 정통부와 함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벌써 좀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찾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특위가 2월 달부터는 각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권고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민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가자는 그런 취지이지 정부와 국회를 나누고 여야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질의 답변하시고 2월 달에 실무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좀 세부안이 정책 대안들이 이렇게 좀 더 준비되는 대로 특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네네. 우리 그 특위에서 실질적인 그 혁신 친화적인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또 그런 경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를 만들 때 함께 좀 협력을 해 주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서 실제로 좀 물꼬를 튀어보는 노력을 좀 함께 해주는데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그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5년 전에 만화 우리 차관부님이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사람을 더 상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상당히 좋은데 이제까지 그 기재부 역할을 보면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사업 그 보고도 이제 전반적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셨고 그런데 실제 기재부가 이런 종합적인 전 분야에 있어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업무 조정 기능이 좀 있나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요? 네, 그럼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도 있고요. 산업경제력 강화회의나 또 대경제장관회의도 있고 경제랑 간담회도 있어서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 경제장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하고 가는데 부처마다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컨셉이 개념이 이제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각자 이렇게 부처 간의 구심력들이 막 생기다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중복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만큼이나 그런 기능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상당히 기대감을 주신 만큼 그동안 보면 그 예산 배정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비 타당성 검토 이런 건 뭐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만 보더라도 도시를 계획하는 거하고 교통을 계획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어떻게 스마트 시티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처의 그 업무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지금 이 기회에 조금 개선할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지난번 4차 산업혁명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고 내용 보면은 그 뭐 초연결 진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쭉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스마트 도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카테고라이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팜 이것은 그 개별 스마트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대로 이제 나름 그 컨텐츠를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들을 포괄하고 있는 플랫폼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이거를 스마트 도시 자체를 너무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드론과 스마트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스마트 도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병렬적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과 개별 솔루션을 좀 구별해서 좀 해야 오히려 좀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 그 말씀에 저절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꼭 지금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스마트 시티를 이제 새롭게 1개 또는 2개 지정할 거고 또 5개 이제 재생사업하면서 지정을 이미 했고 그렇게 보면은 예컨대 새롭게 지정하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는 그중에서 조금 특화된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그런 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의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선도사업 8개를 정하면서 이렇게 쭉 병렬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주시는데 저희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부총리 수고 많습니다. 연초부터 경제 걱정도 많은데 또 아마 책임감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 기재부 보고 자료에 우리 혁신이 지체되는 주요 요인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안정을 쫓는 사회, 안대공화국, 규제 경직성, 경직적 노동시장, 공무원, 공시생 많다, 뭐 등등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혁명적인 발상 전환, 혁명적으로 추진하자 대통령도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정작 정책은 안정을 쫓는 사회, 이 공무원 준비생 천지다 그러는데 공무원 정원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간에서 일자리 찾으려는 사람이 또 고시촌으로 지금 몰리는 이런 현상. 경직적 노동시장, 지금 뭐 유연 안정성, 안정 유연성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일 큰 화두는 경직적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국제사회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정작 또 강론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 하듯이 뭐 유연도 좋지만 또 안정도 해야 된다. 유연하기 위해서 안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규제공화국 이야기하는데 규제 프리존법 어떻게 됩니까? 원격 진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등 여기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최님 그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떤 그 우려하고 하는 그 문제시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 숫자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안정을 쫓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저게 공무원이 많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사회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지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는 공공 서비스의 그 제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직적 노동시장 문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은 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연성으로 바로 가는 데 따른 그 부작용과 사회적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유연성과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는 뭐 의원님 생각과 제가 같은 생각이고요.
원격 의료 규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별 규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규제가 계획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득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기득권의 그 구도를 좀 다시 좀 봐야 되는 문제들은 저희가 좀 그 공론화 내지는 어떤 기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일부 기득권을 깨는 규제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면 뭐 다소의 어떤 보상 같은 걸 생각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질문을 드렸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지난 정부, 그 전 정부 5년, 10년 동안 계속 담론을 했는데 격파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돌파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저께 규제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집단 이기주의, 관료, 복지부동, 국회벽 넘어야 된다. 혁명적 발산해야 된다. 선호용 후규제하자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시 끄잡아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총론 다 좋습니다. 전부 총론이 찬성하면서 전부 강론에 지금 막혀서 안 되거든요. 아까 PT 해주신 거 대체적으로 총론 뭐 방향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 궁금하신 게 총론에 관해서 이제 우리 많이 알고 강론에 지금 한참 더 갔는데도 여러 숙제들이 많더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의료 관련 등 규제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드신 예를 제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이해 집단 또는 기득권과 관련된 규제를 제가 쭉 꼽아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협의의 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의 이해 당사, 이제 일반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어떤 기제를 만들어서 같이 가서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십수년 동안 안 되었던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더 간단한 것들 많습니다. 의대 간호대 입학 정원 문제라든지 편의점에서 안전 상비 의약품 확대하는 문제 이런 거 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까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이 주신 그 강론과 디테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부딪히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한 건 한 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집단 이기주의 돌파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금방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선 네. 그 작은 것부터 모양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는 초기의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 잡아보겠습니다. 혁명적 접근하자 그러는데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립니까? 그게 그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사회 보상 체계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좀 바라기는 적어도 정부 임기 내에서 좀 의미 있는 좀 진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앞으로 더 많은 걸 푸는 좋은 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기대를 했다가 다시 좀 모호해지는데. 자, 열심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기업 역할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기업의 역할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봐야 됩니까? 4차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기업 많이 위축돼 있는 거.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역할, 뭐 제가 이 불공정 경쟁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대기업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런 부분에 과연 선도할 수 있느냐?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재나 오히려 지금 여기도 제조업 대기업 주도 성장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떤 인식으로 우리가 대기업을 봐야 될 것인가? 여기 관해서는 한번. 제가 최근에 대기업도 이제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저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에 저는 주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M&A 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또 창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대기업들이 보다 기운 낼 수 있도록 또 정부가 그 대기업에 대한 뭐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예컨대 이제 규제 아까 말씀하신 완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경호 의원님 질의하신 김에 어쨌든 기존의 대기업이 이제 인재를 다 독점해서 독점적으로 혁신하거나 뭐 그런 체계 내에서 혁신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개방적 혁신 또 벤처나 중소기업과 잘 연계된 협력적 혁신에 대한 생태계의 조성이 굉장히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대기업에서 인력 그 독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어떤 협력적인 혁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정책을 좀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위원장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제 인재 문제는 이 혁신 성장과 4차 혁명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규제 풀리면은 혁신이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중요한 길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재 양성 문제가 더 중요한 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라는 걸 보더라도 구조적인 원인을 쭉 따져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교육의 그 동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매치가 나오고요. 뭐 등등 이런 거가 있어서 저희는 이 교육 쪽에 있어서의 그 정말로 획기적인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보상 체계에 대한 교정이 먼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 쪽과 이 훈련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기업은 일자리가 줄고 있고 중소기업은 20만 개 이상 빈자리가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청년 실업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마이크로하게 예산 사업이라든지 세제를 통해서 지원한 것 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고민하면서 이 특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같이 좀 논의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기업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주역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고 다만 기존 이제 대기업 내 인사평가가 하청기업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조금 각박하게 했느냐가 오히려 평가를 받고 협력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조달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에는 평가를 잘 받지를 못해서 저는 사실 이런 평가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대기업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한번 해보시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사회 보상 체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큰 회사를 갔는데 이 상생협력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비슷한 얘기였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거죠? 한국 그 프락스큐리티 문제를 지난번에 IMF 대표단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길래 저는 거꾸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 모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 유연 모델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용현 의원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그 부총님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조찬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학회 회장님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나누어서 주로 밸류체인에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매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퍼블릭인 경우에 가상화폐의 그 매개 없이 가능함에 대해서는 본인은 일단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 가상화폐의 매개 없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재 그 기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상화폐라는 매개 없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그 거래 장부에 이제 그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기술이 그 같이 발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상통화 아닌 다른 쪽에서의 블록체인의 그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 기술 중에 하나 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과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또 R&D 쪽 투자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원적으로 그 화폐 발행 권력이라는 국가의 고유 권력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진 발권력, 그 신유리지 때문에 사실은 수십 년간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대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 통화를 흔들 경우에 과연 이걸 미국이 이걸 부분을 방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가상화폐의 그 규모라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국제기구 IMF 이런 쪽에 핵심 멤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보다는 상당히 주의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킹의 가능성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하고요. 급여 기간도 확대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고요.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아주 폭넓게 이것이 생산적인 투자로서 우리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적에 기여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제가 이미 시행에 옮겼고 또 지금 실천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보험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를 지금 7, 8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정이고요. 네. 실제 받는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조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지금 평균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기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OECD가 대충 1년 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급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비경제 활동 인구나 바로 자영업자로 돌았습니다. 지금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사람이 지금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비중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통계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높은 숫자죠. 우리나라 지금 25.5%고요. 지금 OECD 평균이 10%에서 15%입니다. 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 수급 기간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그 자영업자 양산하고 결국은 비경제 활동 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도 OECD 정도는 아니지만 한 1년 정도를 좀 높이고 수급 금액도 현재 113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그 재정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의 틀을 좀 바꿀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우선은 노동시장의 그 안정성 확보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이 급여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전직 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하고 같이 사회적인 타협이 이루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형의 플렉시큐리티 제대로 좀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바쁘신 시간 내주신 경제부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PPT로 발표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4차 산업특위에서 모인 그 의도대로 좀 강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인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논란은 이제 투기성, 사행성 이런 거가 논란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현 정부의 이 가상화폐로 투영된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의 한계 그리고 일관성 없는 메시지 이게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총리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그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지,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에 그 비이성적인 그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 진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이제 관계부처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정실 중심으로 그 종합적인 안 마련 중에 있고요. 다만 가상통화 투기 과열에 대해서 제가 적극 대응하지만 그 기반 기술인 그 블록체인 내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상징성을 블록체인 기술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너무 투기 쪽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도 좀 보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기업들이 빨리 이제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벤처들 니치 시간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 이제 지금 G20에서도 이 가상통화 문제, 의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과 논의가 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서희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한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영수 의원님 알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민봉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전략에 대해서 이제 총리 주재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네,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겸 토론했습니다. 토론회. 예. 예. 그 자리에서 우리 그 부총리께서 비혁신 방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공무원의 비혁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공공 분야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어저께 토론 중에 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 가만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지원은 하지만은 제가 개별 기업 어떤 요건에 맞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 쪽으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생태계와 인프라를 까는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한다면은 그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아주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집행 내지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좋은 뜻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루틴과 이 앞에 답습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저도 공감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참 혁신적으로 한번 그 시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를 저도 경험했지만 보면은 늘 그 개요, 서론, 총론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어쩌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들 국가 권력에 의한 그 권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현장에 꼭 필요한 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허들로서 사실은 그 엑시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A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전문가 공청회에서 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든가 아니면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게 좋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벤처 창업계에 대한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전략 이런 네. 것들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벤처의 붐 또는 새로운 창업의 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역량을 쏟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혁신 모험 펀드를 금년에 2조 6천억, 3년간에 10조 원을 조성하는 데
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고요. 특히 그 M&A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M&A 자본 시장 그걸 좀 활발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A 저해하는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 또 대기업들이 그 M&A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또 피인수 벤처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유지 기간 연장, 또 해외 자본의 국내 그 M&A 시장 참여 지원 등 적극적인 제가 대안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창업과 그 M&A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계 출신이라 아까 과학기술 혁신에 기초과학 투자를 증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전에 해놨던 계획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출연 연구 기관을 그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것이 그 보고된 자료 그런 그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좀 실질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 안전망 확충하겠다 하셨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선 그 고용 보장 쪽에서는 금년에 그 실업급여